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탐방 다녀온 기업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기업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김태현 팀장과 함께할 거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드렸다시피 오늘 알아볼 기업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네네. 뭐 이름을 딱 들으면 이제 수입차 맞습니다. 위주로 예. 하는 회사인 거를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이죠? 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2023년에 코오롱 글로벌로부터 인적 분할 방식으로 해서 신설된 법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자동차의 판매를 주요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동사가 취급하는 대표적인 수입차로는 BMW, 아우디, 볼보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프리미엄 서비스 브랜드인 702를 도입을 했고요. 최근에는 인증 중고차 판매 사업 확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동사가 판매한 신차는 17,625대가 되고요. 중고차는 3,241대가 됩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5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신차 판매, 그 다음에 AS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중고차 판매, 하이엔드 오디오 판매, 기타로 구성이 되는데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의 매출액으로 보았을 때 각각의 비중이 78.7%, 14.3%, 4.8%, 2.1%, 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지점은 이제 전시장이 있는데요. 신차를 판매하는 전시장이 44개가 있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곳이 10개가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로 42개가 있고 오디오 판매 매장으로 11개, 렌터카 센터로 1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기업 개요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먼저 들어봤습니다. 투자할 때 이제 참고할 만한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동사가 중고차 인증시장 진입에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매출 성장 기대된다라는 점이 동사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현재 수입 신차 판매 매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기업형 중고차 인증시장 진입은 동사에게 성장 모멘텀을 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자회사를 통해서 중고차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직접 중고차 인증시장 진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기업형 중고차 플랫폼이라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을 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작년에 동사는 7월에 코오롱 모빌리티 케어를 출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조사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난 수입 차량을 대상으로 보증 수리를 연장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딜러 업계로서는 최초로 선보인 서비스입니다. 출고 후 7년, 주행거리 14만 킬로미터 미만의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운용하는 인증 중고차를 통해서 해당 AS 센터에서 차량 인증 점검을 통과를 하면 1년 또는 약간 2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외에도 작년 10월에 신규 브랜드 702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가 기존에 유통하는 것 외에도 이제 서비스들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이 702라는 거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를 붙여서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를 경험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한테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7월에 이제 서비스 시작했던 코오롱 모빌리티 케어를 702 케어 플러스로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이 외에도 중고차 렌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 702 브랜드를 활용해서 프리미엄 중고차를 판매도 하겠다라는 건데요. 올해 시작을 했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이제 K카가 이제 중고차 이제 판매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K카와 같이 중고차를 매입을 해서 인증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100% 직영 인증 중고차를 기반으로 해서 품질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점보다는 온라인 판매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이트는 개설될 예정입니다. 중고차 평균 재고 일수는 50일 이내로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50일이 지나게 되면 이거를 렌터카 사업부에 넘기거나 아니면 매도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중고차를 3,911대를 판매를 했어요. 근데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3,243대를 판매를 했고, 이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20%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자회사를 통해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잘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사가 주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AS 정비 네트워크 연계와 중고차 보증 연장 상품 판매 효과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의 두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제 수입 신차가 굉장히 판매가 부진한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하고 있고 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입차 판매 대수 증가율이 2015년 이후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는 지금 현재 11개의 브랜드, 수입차 브랜드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그 판매가 이게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동사는 수입 신차의 새로운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취급하기 시작한 브랜드도 11개 중에 한 4개의 브랜드가 있고요. 최근에는 로터스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2023년 5월에 영국의 로터스와 공식 총판 파트너십 체결 및 단독 유통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 7월에 국내 최초로 로터스 인증 서비스 센터를 개소했고 9월과 10월에 각각 에미라하고 엘렉트라를 국내에 인도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에메라도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입 신차 판매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수입 신차 판매 성장률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저희가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올해 실적은 이제 4분기까지 전망해 봤을 때 좀 전체적으로 어때요? 좀 부진합니다. 예, 특히 영업이익 쪽이 좀 많이 부진하고요. 네. 매출도 그렇게 기대 대비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2024년 매출액을 저는 2조 한 3천억 정도, 2조 2,99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년 대비해서는 4.3% 정도 감소하는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특히 더 많이 감소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65% 감소한 138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신차 판매가 굉장히 주춤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차 판매 부분 매출액이 8.5% 정도 감소할 예상이고요. 매출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감소를 하니까 당연히 전체 매출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다행히 중고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일부 좀 만회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S 사업 부분도 지금 2023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강릉하고 춘천에 AS 센터를 만들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하남에도 신규 지점을 설립을 하면서 이런 수요가 반영돼서 AS 사업 부분은 매출액이 좀 증가하면서 수입 신차 판매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신차 할인에 따른 이익률 하락, 신차 쪽에서 굉장히 판매를 위해서 할인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익률이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은 1%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상장된 지 2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2023년 1월에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됐으니까 밸류에이션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하단 수준이죠. 예, 동사가 이제 PBR로 보게 되면 0.68배의 수준인데 동사가 상장한 다음에 PBR 밴드가 0.68배에서 1.62배 사이였어요. 그걸 감안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하단에 있다. 근데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낮았던 이유가 뭐냐면 수입 신차 매출액이 감소를 하고 수익성도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은 했습니다. 그 역사적 수준, 하단 수준인 게 분명하지만, 향후에 내년도 정도에 이제 중고차 인증 시장에서 동사가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 이걸 보면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은
뭐가 있나요?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은 두 가지를 제가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채 비율이 높다. 9월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한 369%가 되고 있는데요. 동사는 이렇게 높은 부채 비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신차와 관련돼서 재고 금융을 하기 때문에 단기 차입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고정형 금리 차입금하고 변동형 금리 차입금을 적절한 밸런스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재고 자산이 많아지면서 이제 재고 자산 회전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추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의 재고 자산 회전율은 작년에 19.9%에서 올해 3분기 말 13%로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유통 가능 주식 수가 굉장히 적다. 동사는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자의 합계 지분율이 76%에 있고 자사주가 거의 2%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순수 유통 가능 주식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러한 적은 유통 가능 주식 수는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주가의 변동성을 커지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는 높은 부채 비율을 꼽아주셨는데 네네. 만약에 이제 내년에 금리 하락 기조로 간다면 네네. 이는 또 완화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다. 이해 맞습니다. 네. 라고 또 이해를 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인증 중고차 판매를 통해서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코롱 모빌리티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김태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 IR협의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윤석 연구위원의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브랜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텐데 네,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아니죠. 네, 의류 OEM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브랜드의 연혁과 더불어서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설명 들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먼저 연혁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는 1994년 설립된 의류 OEM, ODM 전문 기업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국내 봉제 공장과 인가공 계약을 통해서 제품 생산을 진행을 했고요. 2002년에는 베트남 진출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까지 생산 지역을 확장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원단 기획부터 디자인과 생산까지 전담하는 패션 디자인 플랫폼 사업을 개시하였고요. 2024년 10월에는 아웃도어 OEM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사를 보실 때 가장 최근 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2024년 12월에 1대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부분입니다. 신규 상장 예정일인 2025년 1월 13일부로 자기 주식 지분율은 이제 감소를 하게 되겠고요.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증가를 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네. 뭐 의료 ODM, OEM 기업인 건 알겠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동사의 비즈니스 현황을 생산, 그리고 고객사, 소재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부터 시작한 디자인 플랫폼 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부분인데요. 동사는 유동적인 생산 물량을 관리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공장 생산과 외주 생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자체 생산 공장과 약 20곳의 외주 공장에 외주 가공비를 지급하면서 제품을 생산 중에 있고요. 2023년도 생산금액 기준으로 해서 자체 생산과 외주 생산은 각각 50%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객사 부분인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브랜드별로는 갭이 30%, 타겟 12.6, 콜스 11.4%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글로벌 고객사와 20년 이상의 장기간 거래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F&F, 스타우드, 클럽 모나코 등으로 브랜드를 좀 더 확장을 한 차례 더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동사는 대형 할인점부터 전문 소매점, 프리미엄 브랜드, 온라인과 SNS 브랜드까지 풀 라인업의 고객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소재별로도 좀 동사의 매출을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동사의 제품은 소재에 따라서 니트류와 우분류로 구분을 할 수 있고 2024년도 3분기 기준으로
각각 67.9%, 32.1%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니트류는 동사가 설립 초기부터 생산한 품목이고요. 한 벌당 평균 공급가는 8,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우분유는 동사가 2002년부터 생산해온 품목으로 한 벌당 평균 공급가는 11,000원 수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플랫폼 사업인데요. 동사는 2023년도부터 디자인 플랫폼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관련된 매출액은 첫해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약 38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 플랫폼은 제조자 기획 생산으로 볼 수 있고요. 원단의 기획부터 선택,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및 제작까지 전담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ODM은 일반적으로 이제 브랜드사로부터 이제 시즌의 이제 컨셉과 테마 등을 받고 이미 그 소재까지도 다 결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과 생산만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고요. 네. OEM은 이제 생산만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이제 OEM, ODM을 하는 회사를 넘어서서 이제 디자인 플랫폼까지 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좀 높은 성장성을 부여하고 좀 높은 가치를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설명해 주셨다시피 주요 고객사 중 가운데 갭이 무려 30%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갭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갭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갭은 동사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면서 이제 올드네이비, 갭, 바나나 리퍼블릭, 에슬레타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4년도 11월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누적 실적 기준으로는 이제 매출액은 약 3.3%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150% 가까이 이제 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제 미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좀 하락하는 영향을 보였고요. 미국만 나홀로 성장을 기록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제 전 브랜드가 모두 골고루 성장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갭은 2024년도 회계연도 예상 실적으로 매출액은 1.5에서 2% 증가, 이제 영업이익은 65에서 69% 성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매출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개선 요인으로는 원자재 비용 감소와 재고 관리 개선, 그다음에 비용 절감 조치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의 눈으로 노브랜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점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적극적인 다이렉트 임포터 시장 진출입니다. 노브랜드는 디자인 플랫폼,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 역량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 법인을 오프라인 매장처럼 운영하면서 미국 북미에서 DI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북미 지역 의류사들은 OEM, ODM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것과는 별개로 전체 구매 예산의 약 20%를 DI 방식을 통한 제품 구매에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DI 방식은 기존 OEM, ODM 방식과 달리 브랜드사가 제품 기획이나 생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이미 생산된 시제품을 기반으로 제품을 선택해서 바로 주문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만 검증되지 않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이 불량률 상승과 소비자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 DI 방식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세에서 상품을 사는 것처럼 이제 네. 브랜드사에서 그렇게 상품을 가져와서 자기네 로고를 이제 붙일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장 자체가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계속 개발해왔던 디자인 능력과 아무래도 자체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좀 검증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DI 방식의 단점을 모두 동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이제 DI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 또 다른 투자 포인트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유니코 글로벌 INC에 대한 인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동사는 2024년도 9월에 유니코 글로벌 INC의 주식 100% 취득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유니코 글로벌 INC는 이제 4분기부터
동사의 종속법인으로 분류가 될 예정이고요. 2025년에는 옹기 실적이 모두 반영될 예정입니다. 유니코 글로벌의 2023년도 실적이 매출액 약 950억 원, 영업이익 70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동사 연결 영업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러한 재무적 성과 외에도 이제 고객사 공유율이란 추가 고객사 확보와 고객사 내에서도 이제 카테고리 다양화라는 이제 두 가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위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류 쪽 회사이다 보니까 뭐 소비 지표라든지 전체적인 이 소비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지난해 실적과 더불어 올해 실적은 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먼저 2023년도 네.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22년도 대비 17%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80% 가까운 숫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2023년도 초부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브랜드사들은 판매 부진과 재고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규 주문을 축소했고, 동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신규 수주가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실적으로는 매출액 5,600억 원, 영업이익 285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전문 고객사들이 다시 리스타킹에 나섰거든요. 이로 네. 인해서 수주가 다시 늘어나면서 동사의 매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니코 글로벌 INC의 4분기 인수 효과가 4분기부터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1%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디자인 플랫폼 관련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이제 동사의 피어 그룹으로 이제 당사에서는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을 비교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좀 할증된 수준에서 동사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비싸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동사가 비교 기업들 대비 이제 업황 부진으로부터 좀 빠른 실적 회복세가 전망된다라는 점이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됐고, 향후에도 이러한 점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주요 고객사 얘기를 해주셨을 때 매출 비중이 미국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정세의 변화가 또 워낙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앞서 미국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2024년도 3분기 누적 실적 기준으로 동사의 미국향 매출이 약 75%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관세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 공약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 제품에는 추가로 60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정책을 내세워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의류 관세는 평균적으로 14.7%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최소 37.5%에서 최대 56%까지 관세가 의류 관련된 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관세율 상승은 이제 소비자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내 의류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관련돼서 동사에게는 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의 영향을 좀 어떻게 받을지는 예주시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 제목으로 글로벌 브랜드사로부터 인정받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노브랜드다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 직접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